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천년에 한 번의 확률로 올 만한 그런 큰 비가 왔다 그러고요. 또 중국 서부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섭씨 영상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들에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날씨 닮아가나요? 굉장히 좀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가는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나중에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외를 받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보고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하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들이 역시 강한 모습을 계속 좀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플러스로 포스코 그룹 쪽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치고,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항상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 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개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가고, 뒤따라서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한가랜다 좀 따라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이유는 그런 겁니다. 포스코 쪽에서 해외 자원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 쪽에 LG 화학하고 LG 그룹 쪽하고 포스코 그룹 쪽하고 그쪽에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을 비롯해서 거기서 양극재하고 전구체 양극재, 그다음 셀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역할은 그쪽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LX 인터내셔널 또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GS 글로벌 같은 거 지금 이런 거 보시면 거의 안 올라왔죠. 오늘 조금 두 종목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올라왔는데요. 세 종목의 공통점은 전부 다 주가가 싼 국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날 텐데 지금 11조 정도 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싼 구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LX 인터내셔널이나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요. 이 순환매라는 차원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두 자리가 올라왔으니까 이 GS 글로벌에 단기적인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하나는 강한 섹터는 건설 장비 업체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건설 장비 업종 관련해 갖고는 잠시 후에 특징 업종을 얘기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해도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긴 했지만요. 자, 오늘 거의 절정에 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양시장 합쳐서 보시게 되면 300개 약간 넘는 종목이 상승했죠. 그런데 하락 종목을 보시게 되면 거의 2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300개 대 2100개. 그러면 한 7배 정도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그나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덜했던 게 뭐냐 하면, 자, 이 코스피 종합지수가 0.72% 정도 올라오고요. 이 코스피 200 지수는 0.56% 정도 상승했죠. 자, 이 얘기는 군데군데 그나마 섹터별로도 대형주도 좀 강한 종목이 있고 중소형주도 좀 강한 종목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정말로 틀립니다. 자,
자, 보시면 0.5% 정도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닥 150 지수를 보게 되면 0.8%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옵션 시장 쪽으로는 뭐 비슷한 게 시간 가치만 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는 한 비차익 쪽에서 82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음에도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시장을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글쎄요, 좀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3원 50전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5 정도, 그 정도 돼 있어요. 뭐 좀 있으면 또 이 100이라는 숫자 요거를 좀 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달러 인덱스도 두 자리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은 0.1% 하락했는데 홍콩이 2.2% 정도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결론은 특색이 없었다. 그냥 목요일 새벽에 연준통화정책회의가 결정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 차트부터 보면서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출발은 마이너스 출발했죠. 자, 여기서 살짝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10분봉 한 개 캔들이 좀 크게 좀 이렇게 음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때 지난주 목요일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락 출발해서 음선 났다가 들어올리고 금요일도 하락 출발해서 음선 났다가 들어올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락 출발했다가 이때는 바로 플러스로 뽑았어요. 오늘은 플러스로 쭉 뽑아서 뭐 그런 쪽들이 포스코 홀딩스나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좀 이 지수가 급등한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데 일조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승 반전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는 좀 매매 공방이 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별 움직임이 아닌 지수의 움직임은 대체로 좀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난주에 코스피 차트를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주가 요때였나요? 요때였던 것 같아요. 8월 17일 날. 그때 이 22평선 자체를 보면서 지금 내려오던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니까 좀 하락을 하더라도 22평선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를 받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딱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22평선을 그 근처에서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캔들 10분봉 캔들에서 살짝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22평선 지지 양호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62평선 자체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62평선이 이게 꺾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뭐 당분간 시장은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시장은 나올 수 있어도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닌 시장일 것 같아요. 또 뭐 오늘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증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에너지를 얘기해주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18조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코스피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뭐 요 정도로 뭐 안 좋은 수급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자, 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시장은 양선을 뽑아내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시장보다 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런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자, 아침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하고 반대로 조금 플러스 출발했어요. 플러스 출발했다가 음선을 그리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서 좀 치고받고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워낙 좀 강하게 많이 이렇게 양선을 뽑은 모습이었죠. 자, 이게 양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난주 5일 내내 양선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좀 장중에 음선을 그렸다가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거는 저 더 빠졌다가 위로 조금 들어올리는 뭐 그런 힘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코스닥 시장 지수에 대한 겁니다. 지수는 좀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장중의 수급이 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7일이 저거였으니까 월요일이었죠. 자, 지난주에 이날이었어요. 근데 뭐 544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이게 장중의 수급을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이때 아마 저 마이너스 뭐 한 3천억, 2천억 이상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자, 종가 무렵에 5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가에는 보면 플러스 1,063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때 장중에 뭐 한 2,300억 정도? 그 정도까지 이게 매도가 장 초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장중에 뭐 한 3천억 가까이, 3천억 이상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또 외국인들 지금 공매도 포지션들 이런 거에 대한 쇼커버링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외국인들이 끝까지 당하고 있을 뭐 그럴 사람들은 아니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뭐 계속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겠지만 또 관심도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시간대별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참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귀신같이 만드는지 정말로 뭐 어떤 때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자, 좀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자, 보시게 되면 요쯤 부분서부터 매수를 하죠. 자, 그러니까 파란색이 외국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까만색이 지수고요. 자, 지수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매도가 꽤 많았었어요. 여기서도 뭐 한 2천억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매수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도 쳤던 거를 매수를 한 거죠. 여기서 매수가 또 한 1,2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선물을 뭐 3,5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려 놓은 거예요. 자, 그랬다가 지수 좀 올라오니까 또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지수는 좀 이렇게 쭉 장중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 매매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단타를 치더라고요. 이거 일별로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많이 좀 치고받고 할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요게 선물 예, 잘못 찍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조씩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별로 한 일주일 신나게 매도를 치면 그리고 청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매수 들어온 것들 또 청산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선물 시장 차트를 보면 350 정도가 가장 좀 큰 저항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50 정도가 가장 큰 저항선인데
이걸 좀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이걸 좀 강하게 뚫어주려면 외국인들이 단타를 쳐서는 안 됩니다.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요. 청산하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새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어떤 게 새 돈인지 알 수 있냐 하면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미결제 약정을 동반한 선물 매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옵션 시장을 웬만하면 자주 안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뭐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적 수급인데요. 자, 요거는 푸쪽 누적 수급인데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푸쪽은 안 봐도 돼요. 이 콜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월물초 둘, 넷, 여섯, 7거래일이 지났네요. 만기 지나고 7거래일이 지났는데 누적 수급이 콜 매도가 240억 정도 누적 매도가 들어와요. 자, 여기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계속 조금씩 이런 누적 포지션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오전장에 보니까 한 60억 정도 매도를 치더니 야, 이거 오후장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는 안 하고 뭐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69억 정도 오늘 콜 매도를 쳤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350억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 조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약정 늘어나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가? 그거 하고 한 가지 하고 또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좀 청산을 하는가, 즉 콜옵션에 대한 매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면 단기적인 시장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뭐 수급하고 선물 시장까지 다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는 건설기계 쪽으로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움직인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괜히 뭐 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만 올라온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실적이 되는 쪽입니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건설 장비 쪽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의 인프라는 뭐 과거부터 굉장히 선진국이라서 인프라 시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요. 제가 미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노후된 그런 설비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저 법안 통과된 김에 많이 고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파야 되잖아요. 땅을 굉장히 많이 파야 될 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건설기계 쪽이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한동안 잠잠했습니다만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것도 있죠. 뭐 이것도 뭐 800조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거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섬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한테 좀 우호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후보로 같이 경쟁을 할 사람이 지금 아마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뭐 그렇게 손꼽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비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 대선이 어떻게 됐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은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건설기계 쪽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두산 바켓인데요. 자, 이게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어요. 미국 기업이었었는데 그때가 2007년도였던가 뭐 하여튼 그쯤 돼요. 지금부터 뭐 한 5, 6년 정도 전 그쯤 됩니다. 그때 두산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저 바켓의 근본 뿌리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자, 미국에 있는 기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장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공장 짓고 있고, LG엔솔도 짓고 있고, 저 SK온도 짓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프라 투자 수혜 플러스 이런 공사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요게 저 실적 부분들이 사상 최고치가 저 1분기 때 나왔습니다. 근데 요 1분기만 사상 최고치 나오고 그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2분기 역시 1분기에 한 3,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네요. 자, 근데 2분기에는 지금 예상치로 나오기는 3,600억 1분기보다 약간 적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HTS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갱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은 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다소 좀 요즘 같은 시장에 얘기하기 싫은 그런 종목이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못 움직이고 이 종목도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에요. 지금 이 건설 장비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저 포크레인 같은 거 중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그런 쪽도 좋아질 겁니다.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중고 건설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잡주는 아닙니다. 저 현대그린푸드, 저 현대백화점 계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잡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굴삭기나 저 콘크리트 펌프트럭 같은 것들, 그리고 타워 크레인, 발전기 같은 것들, 요런 걸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고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이때 굉장히 강한 모습, 슈팅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겁니다. 이럴 때 네옴시티 같은 것들,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들도 생긴다라면, 여기서 지금 주가 자체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29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1분기, 작년에 한 157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한 37억 정도 흑자가 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급하는 그 중고 장비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기업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니까 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한번 차분하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겠죠. 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벤트는 연준인데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거의 이번에 0.25 25bp 올릴 확률이 거의 99.8%예요. 이건 그냥 0.25 올린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월 의장의 입이 또 가장 관심을 받게 될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CPI나 PP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 보게 된다라면 파월 의장 입에서는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준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6월 달이 CPI가 9.1%로 최고점을 찍었던 그 달이에요. 자, 이제는 기저효과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씩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곡물 협상이 연장이 안 됐죠. 그러면서 또 이 곡물 가격들, 밀 가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국제 효과가 또 지금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파월 의장은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길을 좀 열어놓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뭐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잠깐 출렁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정리하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파월 의장의 얘기하기 전에도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사전에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나니까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선물시장 수급 잘 좀 살펴보시고요. 자, 지금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면 그동안 뭐 조금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실적 호전주들 중에 좀 빠진 종목들, 낙폭이 좀 크다,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순환매 장세에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는 또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